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지난 5월 19일 SPC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뾰족한 개선이 없는 상황. 오늘 뉴스 리뷰 Y는 YTN이 전한 SPC 공장 노동자 사고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석원입니다. YTN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0만을 달성했습니다.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YTN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 화면을 캡처하시면 응모가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와 따뜻한 축하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 봅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지난 5월 19일 새벽 경기도 시흥에 있는 SPC 삼립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그룹 계열사에서 최근 몇 년간 반복되고 있는 산업재해입니다. 이때 언론의 역할은 피해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원인을 탐사하고 사측과 관련 기관에는 대책을 물어서 비극의 반복을 막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 리뷰 Y에서는 SPC 노동자 사고 관련 보도를 점검해봅니다. 또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PC 제빵 공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숨지는 사고인데요. 반복된 죽음, 변하지 않는 시스템, 경각심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언론이 이 사안을 다루는 방식과 문제점에 대해 오늘 YTN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은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직시해서 알려야 하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추적하고 조명해야 합니다. 또 왜 이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는지, 이후 조치는 타당한지 해설하고 논평해야 합니다. 그런데 YTN 홈페이지에서 SPC를 키워드로 보도를 검색해보면 이 사안에 대한 보도량 자체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고 당일 단신으로 긴급하게 사안을 알렸는데요. SPC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작업 중 숨져 제목입니다. A씨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된 내용을 전합니다. 이어서 이번 사고에 대해 SPC 삼립 김범수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이 빠르게 단신으로 전해졌는데요. SPC 삼립 대표 사과문 위로와 사죄의 말씀, 19일 오전 10시 14분 보도입니다. 사과문에는 불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또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있을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또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고 당일 단신부터 이후 보도까지 살펴봤을 때 사고 규모에 비해 보도의 깊이나 연속성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심층 취재와 탐사 보도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설 보도 수도 적고 논평이나 대담은 눈에 띄지 않았는데요. 주로 단신으로 사실을 알리고 사측 입장이나 수사 상황, 소비자 반응 등을 전하는 데 그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SPC 그룹 사업장이 처음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중대재해가 2022년 10월 발생한 공장 사고였습니다. 첫 사고 직후 회사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안전 시스템 전면 재정비를 알렸는데요. 3년 사이에 발생한 세 번째 사고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언론의 강도 높은 감시가 절실한데요. 먼저 평가원님. 이번 SPC 그룹 사고의 경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복된 사고이기 때문에 회사 측의 대응에 더욱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5월 20일 대국민 사과에도 반복되는 사고, SPC 그룹 대책 없나. 이 보도에서는 2022년 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에도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부상과 사망 사고가 이어졌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조명하고 2022년 사고 이후에 약속한 안전 시스템 강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추적 검증을 하려는 언론의 질문을 회사 측이 회피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보도입니다. 이번 사고 발생 상황과 사과문 발표를 어떤 맥락에서 인식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관점이 명확한 해설 보도였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어지는 해설 보도, 추적 보도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사측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 추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과 주체와 방식, 사과 메시지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보도가 필요합니다. 사과 메시지 발표 방식은 보도자료 배포인지 홈페이지 게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며 또 이것이 적절한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 사과 주체가 SPC 삼립 김범수 대표인 점은 책임 주체 면에서 적절한지 이 면에 있어서도 해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해설 없이 기업의 사과 메시지를 단신 보도로만 전달하고 마무리하면 이는 기업 입장에서 사과했다, 대책을 수립했다, 이런 명분을 쌓아주는 일에 언론이 협조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 지금 시점에서 언론은 역으로 지난 사과 메시지를 통해서 약속한 피해 상황에 대한 배상 조치, 재발 방지 정책이 실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후 날카로운 질문과 추적 보도가 이어지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공론화되어야 하는 이슈이고 또 언론의 탐사 보도를 통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절실한 의제이니만큼 이어지는 추적 보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제빵업체 SPC그룹이 완전히 새로운 SPC로 거듭나겠다고 선포한 것이 22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입니다. SPC는 안전 경영을 위해 2023년부터 3년간 모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도 100% 시정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침이 공허한 구호에 그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게 합니다. 비카인드 뉴스 검색 서비스에서 22년, 23년, 또 25년까지 총 3차례 SPC 계열사 공장 사망 사고 관련 보도량을 살펴봤습니다. 그 검색 키워드는 SPC로 동일하게 했습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일로부터 일주일 기간에 YTN 보도는 얼마나 많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도량입니다. 2022년 68건, 23년에 20건, 25년에 28건입니다. 22년 사고 직후에는 60건 넘게 보도가 집중됐으나 23년과 25년에는 22년에 비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보도를 내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 관련 보도들을 살펴보면서 SPC의 2023년 사망사고와 관련된 보도들도 살펴봤는데요. 지금 보도들과 유사한 맥락으로 수사와 조사, 조치 예정을 발표한 상황에 대한 보도까지가 있었고요. 또 이후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보도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 11월 18일 샤니 끼임 사망 7명 송치 대표이사 업무상 과실 적용 제목 보도에서는 샤니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사 결과 누가 책임을 졌고 또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점검하는 후속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부의 대책 보완과 관련된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6월 30일 식품 기계 끼임 사고 없도록 위험 방지 조치 강화 제목의 보도입니다. 이 보도에서는 2022년, 2023년 연속된 SPC 계열사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에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식품 제조 기계 위험 방지 조치가 강화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는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각각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법령이 시행 중이라면 이번 사고가 난 사업장에 적용되었는지 후속 보도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 현장 동료 노동자들, 또 유사 업계 종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 보도에서 놓친 부분이 무엇일까 이야기하자면 전체적으로 유가족과 또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다소 불충분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비교해본 보도량이나 내용은 사고 발생 초기 보도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 이후에 그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실질적 점검과 또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점검 등 심층 보도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보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보도량도 많지 않았고 또 명확하게 좀 정리된 심층 보도와 해설이 없어 아쉽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등 통찰력 있는 해설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 추후 보도를 통해 보강될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보강을 해야겠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YTN이 좀 더 통찰력 있고 그리고 심도 있는 보도와 해설을 해야 된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합니다. YTN은 SPC 삼립 제빵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사망한 사고 관련해서 지속해서 보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사고 당일 전화 생중계 연결, 그리고 현장 커버, 리포트 제작 등에 이어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공장 관계자 입건이나 합동 감식 등 주요 수사 변곡점마다 속보와 기사 처리를 이어가는 중인데요. 사고 이후에 지적하신 대로 일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TV 토론회 등에서 특정 후보 간의 논쟁도 있었는데요. 사건 사고 보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부의 특성상 이러한 논란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보도를 내놓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법 개정 추진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휘발성이 강한 정치적 사안에 가까워 보이는 논란들을 하나하나 보도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관련 사고의 양상이나 통계를 통해서 해당 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향후 이 법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은 현재 취재 중인 사안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가치 판단의 영역이 아닌 실제 중대사고와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 보도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 이후 YTN 사회부는 SPC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를 포함해서 계속 관련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비슷한 사고 현장, 특히 사용자들의 관리 부실로 인한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취재 보도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여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청자는 피해자, 유가족, 노동자의 목소리로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사회적 맥락에서 현장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전하는 보도 태도도 필요합니다. 관련한 사안이 YTN에서 다뤄졌는지 보도도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세계 산업재해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을 우리나라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을 맞았습니다. 양대 노총과 또 유가족들이 산재 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행사를 열고 또 일주일 동안 산재 추모 주간을 가졌는데요. 4월 28일 보도입니다. 산재 노동자의 날 첫 법정 기념일, 안전하게 퇴근하는 평범한 일상 제목인데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한 해 평균 2,5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산재 근로자의 날 유족과 또 노동계는 노동자에게 작업 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작업 중지권이란 그 산업재해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이며 또 이에 따른 보장권입니다. 노동계와 유족의 간절한 외침을 단순 전달만 할 것이 아닙니다. 이 언론은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과 개선이 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 또 한계,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 공론장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재 보도량이 많아지고 또 심도 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는데요.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나 또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안전하지 않은 작업장에 대한 제보와 또 탐사 보도가 지금보다 더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관심을 모으는 그 사건 중심의 사실 전달 보도가 아니라 좀 더 구조적이고 또 제도 보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이고 복합적 관점의 보도가 늘어났으면 싶습니다. 24일 보도입니다. SPC 불매운동 확산, 반복 사고, 경영진 책임져야 제목의 보도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그룹 내의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 등을 통해서 대책 마련을 압박해야 한다는 여론도 언급했습니다. 시민과 피해자의 입장을 직접 듣고
묻고 또 사안 관련 여론의 움직임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보도였습니다. 화제성 높은 사건 사고에 대해서 다루거나 기업 위기 상황에서 그 원인과 피해 보상 책임을 논하다 보면 각종 이해가 충돌하고 주장이 얽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 대 노동자 구도, 또 기업 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구도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언론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양측 입장을 양쪽으로 1대1 균등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켜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방송법을 보면 그 해답을 명쾌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관련 규정 5항을 보면요.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 추구에 실현이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입각하면 이번 사안에서 언론은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반 시민 소비자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여론 형성과 재력,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이들이 대기업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보도와 같이 관점이 분명한 보도, 앞으로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월 21일 단신입니다. 사업주 안전 불이행 산재 사고로 1분기 138명 사망입니다. 이 보도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발생한 산재 사고로 올 1분기에만 13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면서 YTN은 이런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때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이 산업재해의 위험성이나 또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하는 보도를 기획보도로 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산업재해는 피해자나 또 가족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인터뷰와 또 심층 기획보도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기관과 각종 통계에 따른 원인과 대책을 위한 기획보도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잇따른 산업재해의 구조적인 문제와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 보이는데 YTN에서 이러한 주제의 기획보도나 대담보도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그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보도 방향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보도 제목처럼 안전하게 퇴근하는 평범한 일상, 이 가슴 아픈 문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텐데요. 사고 소식을 그냥 단순히 전하는 그 정형화된 보도 방식을 넘어선 또 다른 그 YTN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무엇보다도 이 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기업들이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촉구해야겠고요. 또 예방 조치 관련 투자 확대를 촉구하는 보도를 YTN이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협조를 통해서 산업안전 캠페인을 벌이고요. 또 관련해서 연속 보도를 하는 등 언론의 계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면서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일터에서 사망하지 않는 날까지 끈질기게 질문해야. 노동자가 삶의 터전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언론은 사회적 정의를 요구하는 감시자이자 변화의 촉진자여야 합니다. 언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왜 반복되는가, 어떻게 멈출 수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사고 책임이 언론에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희생을 막기 위해서 언론이 해야 하는 공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는 무겁게 성찰해야 합니다. 언론과 시민들의 시선이 흩어지면 책임 규명도 또 제도 보완도 흐지부지 되기 마련입니다. YTN이 어떤 노동자도 일터에서 희생되지 않는 날까지 이 사안에 대한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끈질기게 질문하고 논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수정 박사님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안전관리 보도에 구체성 더해주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산업재해 책임을 강조하는 보도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경과나 또 처벌 위주의 보도만 증가했을 뿐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또 산재 예방 대책과 이를 시행한 기업의 실질적 수행 내용 그리고 평가 보도는 거의 없습니다.
형식적인 안전 관리라든지 또 시설의 노후화를 눈감는 기업의 관행 등 산재를 야기하는 위험 요인은 여전히 많습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멈추기 위해서는 기업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사고가 나면 관심을 보이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사고와 죽음에 대해 왜와 어떻게를 더해 중대하게 보도하려는 노력이 더욱 요구됩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멈추기 위해 구체적인 요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보도의 구체성을 더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구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인천에서 술을 마시고 역주행을 하던 운전자가 SUV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음주 역주행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소식을 YTN이 단독으로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20분쯤 인천 구월동 승기사거리 인근에서 20대 남성 정모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 정 씨는 이곳 사거리부터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충돌 전까지 무려 100m가량을 반대편 차선에서 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인의 차를 빌려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알리고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님을 알려 심각성을 전했는데요. 인천에서 음주운전자가 역주행하다가 낸 사고를 전했는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례와 제도적 장치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증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화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례와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 4월 부산 기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상습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과 수사를 받는 상태에서 또 범행했으며 이미 음주운전 8건, 무면허 운전 등 4건의 전과가 있었는데요. B씨는 음주운전 6건, 무면허 운전 1건 등 같은 혐의의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됐다고 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기준에 따라 차량을 압수당할 수 있는데요. 2023년 개정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의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재차 적발된 경우 피해 정도나 피의자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입니다. 6월 4일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려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법 시행에 맞춰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인데요. 음주 측정 방해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서울 시내 전 지역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 음주운전 집중 단속도 지속하는데요. 주간에는 초등학교 등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으로, 야간에는 유흥 번화가 진출로,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 음주운전 및 사고 우려 지점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화의 두 번째 주제는 유심과 이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유심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물량이 부족해서 속도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SK텔레콤의 유심 교체가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대안으로 이심 교체가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심은 최신 기종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고 기기 파손 시 교체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지만
전력 효율이 높고 집에 물리 공간이 불필요해 스마트폰을 얇게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이런 이유로 삼성과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는 내심 2심 활성화를 반기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심의 간단한 특징과 장점 등을 알려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여 이해를 도왔는데요. SK텔레콤 유심 공급 계획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2심 전환이 늘었다고 알린 보도였는데 여기서 유심과 2심 각각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와이에서 유심과 2심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유심은 범용 가입자 인증 모듈의 약자입니다. 휴대폰처럼 통신 기능을 쓸 수 있는 디바이스에 장착하는 스마트 카드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유심칩, 심카드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3세대 이동통신 이상의 시스템에서 사용합니다.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단말 사용자를 식별 인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유심을 뽑아 다른 단말기에 장착하면 기존 기기에서 쓰던 전화번호와 데이터 요금제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유심이 기기에 내장된 2심도 있는데요. 최근 스마트폰 상당수는 유심과 2심을 각각 이용해 두 개의 전화번호를 하나의 기기에서 쓰는 듀얼심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2심이란 내장형 가입자 인증 모듈의 약자로 유심과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유심과 차이점이 있다면 심의 성질 차이인데요. 유심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처음 구매할 때 대통전 일정한 모양을 갖춘 형태의 칩이 포함된 플라스틱 카드를 말한다면 2심은 스마트폰 제조 과정에서 단말기에 내장된 칩의 이용자가 QR코드 등을 활용해 통신사의 프로파일을 내려받게 해서 이용하는 무형의 소프트웨어 방식인 겁니다. 스마트폰 2심은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주도하에 2016년부터 표준화 규격이 발간됐으며 2020년 12월 기준 전 세계 60개국 175개 통신사가 2심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과의 세 번째 주제는 약탈 문화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긴 법적 분쟁 끝에 일본의 소유권이 인정된 고려시대 불상이 100일간의 고향 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지난 5월 100일간 우리나라에 돌아왔던 고려 불상이 다시 일본으로 떠난 상황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부석사는 불상의 외구 약탈 사실과 긴 법적 다툼 끝에 일본으로 가게 된 과정 등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전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선조의 유해가 묻힌 무덤의 흙을 가져와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약탈 추정 문화재들의 환수를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잘 기록해 후대에 전할 것임을 알리고 약탈된 문화재 환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임을 전했는데요. 고려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 소식을 알렸는데 관련해 약탈당했던 문화재가 본국으로 되돌아간 사례 등이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와이에서 약탈당한 문화재가 돌아간 사례를 알아봅니다. 지난 202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게티 박물관은 이탈리아에서 약탈한 유물 4점을 반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환 유물은 그리스 신화 속 인물을 본뜬 조각상으로 대략 기원전 300년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박물관 정책에 따르면 유물이 도난당했거나 불법적으로 발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고국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국제적 인식이 달라지며 약탈한 유물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현상이 흔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약탈 유물 반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뉴욕은 크메르 왕국에서 약탈한 유물 30여 점을 캄보디아에 반환했습니다. 같은 시기 영국 런던의 호니먼 박물관은 아프리카 베냉 왕국에서 훔친 청동유물 72점을 나이지리아에 돌려줬는데요. 독일은 식민주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 2021년 천여 점의 약탈 유물을 고국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에 따르면 외국에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우리 국가유산은 2024년 기준 24만여 점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 가장 많은 10만여 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양국이 여러 차례 협정을 맺고 국가유산을 인도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1991년 영친왕 복식비, 2005년 복관대첩비, 2010년 조선왕실 의궤 81종 168책 등이 돌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 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토가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김나영입니다. 철강 산업의 3대 원료 중 하나인 철 스크랩. 그동안 육안으로 진행했던 등급 판정을 이젠 시대에 맞추어 AI 기술을 접목시켰다고 하는데요. 철강 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우리 산업의 밝은 미래를 최강기업에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최강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탁월한 아이디어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고 있는 최강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시작에 한가득 산처럼 쌓여있는 철 스크랩 야드의 모습은 평소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기에 큰 흥미를 주었고 실제 현장에서의 역동적인 분위기도 잘 전달되었습니다. 다만 인터뷰 위주로 진지하게 다루는 것은 좋았지만 중간중간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만한 요소로 기술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혹은 현장 근로자의 반응 같은 사람 이야기도 곁들였다면 감정적으로 더 공감하며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AI 철 스크랩 검수 시스템의 소개는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으로 느껴졌는데요. AI 카메라가 철 스크랩을 실은 화물차를 실시간으로 촬영하며 이를 AI가 자동으로 분류하여 판정하는 모습은 기술의 발전을 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검수원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이 아닌 AI의 동일한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한다는 점에서 산업의 신뢰도와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AI 검수를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중장비가 검수 중에도 화물차에 철 스크랩을 내리는 모습이 다소 혼란스럽게 느껴졌는데요. 시청자 입장에서 이렇게 다 치워버려도 되나 하고 의문이 들었는데 곧바로 AI 검수 시스템의 빠른 속도를 다시 설명해 주어 처음 보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에서 철 스크랩을 등급별로 분류하기 위해 숙련된 전문가들이 라벨링을 하는 모습과 KS 표준을 기반으로 한 11개 등급, 28개 품목을 만들어 놓았다는 부분은 산업의 체계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 보여서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전문 용어가 많이 등장해 일반 시청자를 위한 용어풀이가 조금 더 있었다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야외 야적장에 등장한 로봇 촬영 장비는 마치 사다리차처럼 화물차 위로 쭉 올라가면서 AI 검수를 진행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고정형 장비가 없어도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기술의 유연성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장비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술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는 모습이 실감나서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최강기업으로는 제조설비용 도어 개폐 장치 기업이 소개되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으로 느껴졌습니다. 경쟁력과 기술력을 강조하는 인터뷰는 인상 깊었지만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계의 작동 원리를 조금 더 쉽게 풀어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이 장치를 사용해 어떤 산업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 사례를 보여준다면 기술의 가치를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강기업의 기술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기업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어 방송을 보는 내내 우리 산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최강기업은 AI를 활용한 산업 현장의 혁신을 한눈에 보여주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현장감과 기술의 발전 내용을 잘 담아내고 있어 우리 산업의 미래를 짐작해 볼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혁신 사례를 알기 쉽게 전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